데이터가 진행 중이고, 네, 그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디 보자. 일단 1장은 엑셀 함수와 통계인데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엑셀이죠. 스프레드시트는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사각격자로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연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참고해가지고 보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총칭하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 엑셀이에요. 저 때는 제가 공육학번인데 저 때는 공대 1학년 과목 중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없다고 해서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일단 전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은 좀 이용할 줄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좀 함수와 약간 고급 기능들 이용하는 방법들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거는 논리 함수예요. 로지컬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엑셀에서 주어진 값들을 설정한 논리식에 맞춰서 값을 변동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if 문문 같은 그런 조건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건식에 따라 가지고 투자 결과를 이제 NPV와 IRR 수년제 가치와 이제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안을 좀 평가하는 그런 로직을 짜는 거예요. 논리를 짜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수학 배우셨을 때 진리표라고 트루스 펑션 이제 진리함수나 아니면 부울대수, 부울리언 알지브라 같은 거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합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뭐 그것들을 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 1안 조건 1, 2, 3, 4가 있잖아요. 뭐 조건 1 식은 여기에 써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써보시면 되는데, 일단 조건이 이제 내부 수익률이 수년제 가치가 400달러 이상이면 투자,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고, 조건 2는 순현재 가치가 400달러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내부 수익률이 그 12% 이상이면 투자, 그렇지 않으면 기각. 나머지는 뭐 조건만 좀 바꿔가지고 한 거죠.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돼요. 저는 이거는 뭐 타이프 치는 거는 좀 낭비니까 이미 제가 해둔 가지고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저는 친구들 쓰는 거는 if 함수를 써요. 이제 if로 치면은 함수를 쓰고 싶으면은 if 이런 식으로 함수로 들어가서 선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쓰는 란 왼쪽에 보시면은 함수 삽입이 있어요. 함수 마법사가 있고, 함수 마법사에서 뭐 과 같은 그런 검색어를 쳐가지고 찾거나, 아니면 if라고 하는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if라고 찾아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변수 입력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MPV가 투자 1안에 대한 MPV가 C열 사행이네요. C열 사행이니까 C열 사행 태그를 하고 조건문을 적어요. 조건문을 적을 때 이제 이상이라고 치면은 꺽쇠하고 같이 쳐주고요.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뭐 단위는 이제 달러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단위를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도록 서식을 지정한 것 뿐이에요. 서식을. 그래서 실제 값은 숫자니까 숫자로 400이라고 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 if true라고 해야죠. 로지컬 테스트가 참일 때, 그러니까 400 이상일 C4 셀이
셀에 있는 값이 400 이상일 때 들어갈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표로 써주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출력되도록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돼요. 우선 투자라고 할게요. 다음에 value if false는 그렇지 못할 때, 거짓일 때, 위에 로지컬 테스트에서 볼 때는 C4 셀이 400 미만일 때, 이때는 이제 기각이라고 텍스트가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은 기각이라고 뜨죠? 같은 원리로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기각이라고 돼 있는 함수를 이걸 하나하나 비슷한데 조건 1이 전부 다 같잖아요. 그 식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복사해가지고 뭔가 일일이 타입 치는 거는 낭비잖아요. 좀 힘드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고 싶어요. 일단은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Ctrl C 누르고 이 안에다가 우클릭하고 붙여넣기 해볼게요. 붙여넣기 중에서 이 옵션이 있죠. 붙여넣기, 값, 수식, 행렬 바꿈, 서식 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여넣고 싶은 건 수식이잖아요. 수식만 넣을게요. 투자로 나오는데요.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함수 내용을 볼게요. 달라진 게 여기 보시면 C4에서 C5로 내려가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상대적인 서로의 위치를 기억해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C4를 참고를 했으면 행이 하나 내려갔으니까 4행에서 5행으로 그 참조하는 셀이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고 4만 4한 5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선택해주시고 클릭해서 이제 수식을 붙여넣어 주시면은 각각 6행, 7행, 8행으로 붙여넣어져요. 그러면은 응용을 하면 열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C열인데 D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복사하고 D열에다가 조건2에다가 수식을 붙여넣기. 기각이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게 보시면은 열이 하나 밀려나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부 수익률 값이잖아요. 물론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지만 만약에 조건 1에 대해서 D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옮겼을 때 행은 4에서 8열 이상까지 쭉 아래로 밀렸으면 좋겠지만은 열 같은 경우에는 C열로 고정됐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수식에다가 D4잖아요. D4 말고 D4가 아니라 원래 수식에다가 여긴 C4잖아요. C4. 그래서 이제 행이 알파벳이고 알파벳이 열이고 숫자가 행이니까 열을 고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의미하는 알파벳 옆 왼쪽에다가 컬러를 입력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컬러를 입력을 한 의미는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각에다가 C 누르고 열에다가 수식을 붙여넣기 해주면 똑같이 기각으로 뜨죠. 아까랑 다르게 클릭해서 보면은 C4 열로 고정됩니다. 다만 이걸 다시 바로 아래에 이제 27열에다가 수식을 붙여넣게 되면은 흙만 아래쪽으로 밀리고 열은 고정돼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반복되는 수식을 좀 더 손쉽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핵심 기능 중에 하나니까 익혀두셔야 되고요. 여기 수식 보시면은 아마 제가 이제 만든 수식에서도 여기서는 넣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고정한 게 간간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왜 수식 중에서 셀 참조를 할 때 달러 표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고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각각은
이제 조건 1을 한번 해보죠. 조건 1을 한번 해보면은 이걸 복사해서 클릭 일단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고 네 조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년제 가치가 $40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내부 수익률이 12% 이상이면 투자,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죠. 여기서는 조건이 두 개예요.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논리 함수 중에서 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때 저는 중1 때 배웠었는데 처음에 하여간 수학 시간에 집합론 외우셨잖아요. 집합 시작하고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집합이 무슨 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A 집합과 B 집합의 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간 영역을 구하는 그 논리 연산이 바로 오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라고 하는 집합이 가령 내부 수익률이 $40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A 집합일 거고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이 12% 이상이라는 것이 이제 B 집합일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어 함수를 써요. 뭐 반대로 완전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은 미안해요. 설명을 술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죄송해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A집합에 속하는 거랑 B집합에 속하는 거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전체를 다 구하고 싶을 때 오어 함수를 쓰죠. 또는이니까 A를 충족해도 되고 B를 충족해도 되고 둘 다 충족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오어 함수를 쓰고 그럴 때 쓰고 반대로 A랑 B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 두 개 다 멤버십이 있는 것들만 솎아내고 싶을 때에는 AND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조건 3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수식을 집어넣으면 지금 타블렛이랑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건문 이제 로지컬 테스트 안에다가 함수를 더 중첩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if문 기본적인 구조 안에다가 오어 함수를 추가해가지고 넣은 것이고요. 이렇게 오어 함수 있고요. 로지컬 1, 로지컬 2가 있죠. 조건을 넣는 건데 여기서는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첫 번째 그 A집합의 멤버십은 C4 셀이 400 이상일 것. 두 번째 멤버십은 이제 쉼표로 구분하고요. 두 번째는 D4가 D4 셀이 12%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조건이 오어 함수에 따라 가지고 두 개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충족을 해도 투자 아니면 기각이라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전에 좀 방법으로 조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식을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or 대신에 and 함수를 하면 되겠죠. 네, or 대신에 and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는 똑같아요. 이것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조건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 함수를 접해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 수익률이 11%이고 수년제 가치가 $400 이상이면은 투자. 그리고 뒤에 또 이제 AND 함수로 되어 있는 조건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자, 보류, 기각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if 함수가 두 개가 필요해요. 중첩해서 쓰는 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if 함수를 좀 더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무조건 로지컬 테스트 안에다가 if 함수를 더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본적인 if 함수의 구조 안에서 일단은 첫 번째 일단 AND 함수가 들어가고요. AND 함수에 로지컬 1과 로지컬 2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참이면은 투자, 만약에 거짓이면은 거짓일 때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짓일 때의 경우를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일 때는 이 뒤에 하이라이트 해놓은 if 함수를 따른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f 해놓고 또 로지컬 테스트가 들어가죠. AND 함수로 들어가고 이게 맞으면 보류 아니면 기각.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보류, 기각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른 이제 분기가 생깁니다. 입력을 하면은 투자 1라는 기각이네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던 방식대로 수식을 붙여넣기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보류도 하나 생겼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논리 함수도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if 함수랑 and랑 or 함수 정도 알면은 웬만한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텍스트 함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은 텍스트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가지고 분해하거나 합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가령 여기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나이를 좀 유출을 하고 싶다 라는 경우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동호수가 있죠. 동이랑 호수가 지금은 각각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텍스트를 합쳐야 되는데 원리는 호수 이 텍스트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는 동, 오른쪽에 호수고 사이를 하이픈으로 이제 구분을 해둔 형식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텍스트를 병합을 해요. 병합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써요. 이 함수는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은 text1, text2, text3를 전부 다 이어서 합쳐줍니다. 그 첫 번째는 동을 그러니까 B28 행을 B열 28행을 첫 번째로 넣고 그 다음으로는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쌍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 텍스트는 것이고 하이픈 중간에 넣고 로는 C열 20행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concatenate로 합성을 하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는을 하고 C열 28행 입력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위쪽에 보면 end가 있죠. 짝키 패드 7에다가 Shift에서 짝키 패드 7을 누르면 뜨는 거. end로 해놓고 end가 텍스트를 합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end를 하고 쌍따옴표 가지고 하이픈을 감싸서 이 하이픈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텍스트다 라고 이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end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 C열이랑 C열이구나. 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고 이것도 아까 배웠던 대로 수식을 붙여넣기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골 때려요. 골 때리는데 이 책에서 원래 추천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수식이 나눠지는데요. 이게 2000년대 그 출생한 친구들이랑 그 이전에 출생한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2000년대 출생자랑 그 이전 출생자랑 다르거든요. 마치 우리가 학번에서 그 이제 90년대 학번은 숫자로 돼 있고 저같이 이제 2000년대 학번은 A로 돼 있고 2010년대 학번은 B로 돼 있고 이제 올해 입학생들은 아마 C로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처럼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원래 이제 쓰여진 수식이랑은 좀 다르게
전부 다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수식을 좀 조를 했어요. 그 수식은 그냥 보시면 되고,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는 그 이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기 때문에 1을 처음에 더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그 연도 함수가 있거든요. 이어라고. 이거 today는 일, 지금 현재 날짜를 환원해주고, 이거라고 함수는 그, 즉 이제 공란의 시리얼 넘버 안에 있는 날짜 중에서 연도에 해당되는 날짜를 숫자로 추출을 해줘요. 현재 이제 2020년이니까 2022 반환 되겠죠? 거기에다가 따라가지고 일단 태어난 출생 연도에 해당되는 숫자를 빼주는 거예요. 뭐 그런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잘 보셨다가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냥 쳐주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구태여 설명은 안 할게요. 영상 공유할 테니까 그냥 영상 내용 지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넣으면은 주민등록 맨 앞이 생일이잖아요. 생일 날짜를 이용해서 나이를 환원할 수 있도록 함수가 되어 있고, 이것도 붙여넣기. 네, 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성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수에 맨 앞에 있는 1, 2로 되어 있는 숫자가 성별이죠. 1이 남자, 2가 여자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2000년 이상,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가 3, 여자가 4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제가 수정을 했어요. 수식을. 수식을 수정한 게 3이냐 4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원칙이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맨 앞에 홀수면은 남자고 짝수면은 여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논리 함수의 일종이니까 남자냐 여자냐가 논리 함수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쓰고 9번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is odd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홀수냐 짝수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류 값.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미드 함수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인데 2에 28.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2열 28행이죠. 이게 2열하고 F열하고 병합이 되어 있지만은 이럴 때에는 무조건 이제 원점 A1열 A열 1행과 가까운 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열 28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텍스트에 1, 2, 3, 4, 5, 6, 7, 8 8번째 자릿수부터 한 자릿수 내용까지 추출하겠다니까 700206 다시 1에서 시작해서 한 자릿수니까 1을 추출하겠다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value라고 하는 거는 이게 홀수냐 짝수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게 텍스트 함수거든요. mid는 텍스트로 된 이 함수를 그 숫자 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숫자로 텍스트를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라서 이걸 쓴 거고 그 값이 이제 짝수냐 홀수냐 홀짝이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is odd 함수를 썼고 참일 때 그것이 이제 참일 때에는 if 함수가 들어가서 남자 아니면 여자 네 홀수가 참이면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이제 함수를 짰어요. 따라해 보시면서 어떤 의미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뜯어보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또 붙여넣어주고 거주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쉽죠. 이거는 left 함수라고 아까 전에 mid 함수를 먼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일종인데 엑셀에서는 left, mid, right 함수가 각각 있어요.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참조할 셀에서 이거는 left는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까지 추출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이니까 이 중에서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서울을 추출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right면은 오른쪽에서부터 두 자릿수일 테니까 암사동 중에 이제 사동을 추출을 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left로 서울이 나오고 right로 하면은 네, 사동이 추출이 되죠. 오른쪽부터 추출한다고 해가지고 동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둘째 자리 수까지 해가지고 왼쪽부터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수식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단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뭐 실제 공대에서 단위 조작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여튼 이것도 1000원 단위 반올림, 1000원 단위 올림, 1000원 단위 내림이죠.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라운드, 라운드업, 세일링, 실링,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다운, 플로어가 있죠. 이것들이 다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1000원 단위 반올림은 여기는 이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 수, 소수점 셋째 자리 수가 아니라 이게 그냥 3이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 수에서 반올림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0이라고 하면 1의 자리 수죠. 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면은 거꾸로 그 소수점 위 셋째 자리 수에서 반올림을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하면 계약 금액이 읽어보시면 G열 53행의 계약 금액 가지고 만든 건데, 원래 값은 뭐 단위를 생략하면 193, 493, 460이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460이 딱 반올림이 돼가지고 000으로 내려졌죠. 뭐 비슷한 원리로 나머지도 다 채워주실 수 있고, 반대로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 실링도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라운드업 현재 구조는 같아요. 함수가 다를 뿐이지. 단위를 반올림이나 올림이나 내림을 할 단위를 설정하는 것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의하시면 되고요. 뭐 결과가 올림이니까 당연히 3000이 아니라 4000으로 올라갔고, 슬링도 기능이 같은데, 다만 이제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자릿수를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시그니피컨스라고 해가지고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결정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얘는 그런 게 조금 달라요. 물론 출력된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내림도 같은 방식이에요. 라운드 다운, 우측에 내용은 달라진 거 없이 라운드업이나 라운드가 라운드 다운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플로어도 같은데 라운드 다운과 다른 점은 반올림할 자릿수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직관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내용을 다 채워서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습할 때 이거를 웬만하면 타이프를 쳐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쳐봐야 좀 더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근데 저는 시간상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금액. 계약 금액은 썸이프. 썸이프는 뭐냐면 이게 그 썸하고 if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하고, 그러니까 논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합산. 수학으로 치면은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산한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합산한다는 뜻이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카운트 if도 조건에 따라 카운트를 수행한다는 의미인데, 썸이랑 카운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이제 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가 계약 면적이라고 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통계값을 이게 지금 계약 면적 여기를 드래그를 해놨잖아요. 드래그를 한 곳에 통계값이 자동으로 합계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개수가 카운트고 합계가 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계 배울 때 이제 그 평균인 아니 그 전체 합계 구할 때 서머리를 하잖아요. 서머라이즈를 하잖아요. 그 서머리를 구하는데 그게 썸이고요. 그 빈도수 프리퀀시라고도 하는데 그 일종의 빈도수를 구하는 게 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 계약금액, 썸이프 조건에 따라서 합쳐야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동에 따라 가지고 좀 병합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보시면은 100일동의 계약금액이잖아요. 여기 있는 수학함수 아래쪽인 표에서 100일동, 102동이 있고 호수는 다르지만 호수랑 계약 면적 다르지만은 계약금액이 나와 있죠. 여기서 100일동에 해당되는 것들만 합쳐준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계약 금액을 이제 썸이프를 했을 때 여기 썸이프라고 함수 이름 넣어주고 안에다가 이제 그 조건을 구할 썸이프를 할 때 조건을 구할 영역이니까 여기선 동이죠. 그러니까 B열 53행부터 B열 60행까지 범위가 나오고 저는 이게 흔들리는 게 싫어서 옆에다가 다 달러 표시로 고정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크리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범위 중에서 조건에 이제 매칭이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B열 53행에서 60행 사이에서 이 크리테리아랑 일치하는 것들만 합산을 시켜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여기서는 100일동이겠죠? 그 전 이게 흔들리는 게 싫어가지고 열에 대해서는 달러 표시를 했고 행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렸을 때 102동이 됐으면 좋겠어서 78, 열에 대해서는 달러 표시로 고정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조건이 다 맞았을 때 맞는 거에 대해서 합산을 시켜주고 싶은, 그러니까 썸을 시켜주고 싶은 범위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G열 53행부터 60행까지. 저도 이거는 흔들리는 게 싫어서 다 잘라가지고 행과 열을 다 고정을 시켜놨죠. 엔터를 누르면은 조건에 맞는 따라 이제 100일동에 대한 전체 금액 합계랑 같은 값이 들어왔고요. 이것도 복사한 다음에 수식을 붙여넣기 하면은 이동에 대한 계약 금액 CF가 같이 오게 되겠죠. 세례수 같은 경우, 카운트 if 같은 경우는 카운트 if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카운트 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 if랑 구조적인 면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레인지 구하는 거랑 크리테리아 구하는 거랑까지는 똑같은데요. 아까 썸 if 함수에서는 썸 레인지를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썸 레인지가 없죠. 당연히 썸 시킬 게 아니고 조건에 맞는 것에 이제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if하고 맨 우측에 있는 썸 레인지만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넣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운트 if 값이 세례수가 구해지게 되고 수식을 해서 수식만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들어가죠. 총 계약 금액은 임의상 계약 금액하고 세례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계약 금액하고 세례수를 곱한 것들을 100일동과 102동에 대한 걸 다 합쳐야 되죠. 여기서는 계약 금액이 아니라 이제 평당 가격에서 여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라고 나올까?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둘을 다 곱해가지고 하는 거나 아니면 계약 면적에다가 평당 가격 다 곱해가지고 이 표인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합쳐버린 거라든가 계약 면적과 평당 가격 곱한 것을 다 합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엑셀 초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가령 계약 면적 곱하기 곱셈 같은 경우에는 별 표시를 씁니다. 엑셀에서는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러시를 쓰고요. 플러스를 쓰고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쓰고요. 여기서는 곱셈 표를 쓰고 평당 가격을 하도록 시킨 다음에 이걸 다 뭐 이렇게 시킨 다음에 전부 다 합했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함수 기능이 있어요. 썸 프로덕트는 뭐냐면은 썸하고 프로덕트가 합쳐진 건데 프로덕트가 영어로 곱셈입니다. 곱연산을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곱해서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썸 프로덕트 함수는 구조가 어레이를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하도록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은 달라도 돼요. 근데 행은 행은 같아야 되는데 좀 열은 달라야겠죠. 근데 행은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곱해지는 게 하나가 없어지게 데이터가 없다 보면은 만약에 이 32.54를 하나 없애면 계산이 제대로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얘는 데이터 값이 없으니까 0이랑 곱해지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서로 간에 곱해질 것들이 페어가 맞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곱해져야 할 것들끼리 일단은 D열에 53행부터 60행까지 그 뒤에는 53행부터 60행 2열에 대한 것까지 해놓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곱셈을 해준 다음에 다 더해줍니다. 그런 방식이고 네.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함수 기술 통계값을 구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쉬워요. 그냥 여기 이제 보고 계신 노란색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우측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함수 값이랑 어떻게 타입을 쳐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아, 이런 함수가 있구나. 최대값을 구할 때에는 맥스 함수를 쓰는구나. 최소값을 구할 때 민 함수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학 시간에 외도나 첨도나 분산 같은 기본적인 그 통계 용어나 개념들에 대해서는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특이한 거는 범위를 바로 구하는 함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상 최대값에다가 최소값을 빼면 되니까 이렇게 엑셀 함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넣으면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원래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으면 계산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맨 왼쪽 보시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전표가 있죠. 를 맨 왼쪽에다가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오른쪽에 있는 값 전부 다 강제로 문자 텍스트 값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식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맨 왼쪽에다가 이심표 키보드 이제 맨 ESC 키 맨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키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당연히 그 이제 는 생략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복사를 한 다음에 왼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는 좀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잠깐만요. 교재를 좀.
그리고 이런 함수 기능들을 이용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수식을 쓰기 힘들 때 엑셀 기본 기능 가지고 기술 통계 값을 한꺼번에 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여기 오피스 365 기준으로 데이터 이 기능 탭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엑셀을 처음 설치한 분들은 아마 이 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만약에 찾으셨다고 하더라도 버전이 과거 거여가지고 좀 찾아가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엑셀 오피스 365 왼쪽 이 파일 탭 누르시면 아래쪽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시면요. 추가 기능이 있거든요. 위쪽에 추가 기능 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분석 도구가 있죠. 분석 도구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추가해 두시면은 분석에서 여기 데이터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법이 있죠. 기술 통계법에서 확인 누르시면은 입력 범위를 물어요. 근데 이제 기술 통계법 같은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행렬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행이든 열이든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붙여넣기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기술통계법 확인하시고 인역 범위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서 해주시고 데이터 방향은 여기서는 열이죠. H열이니까 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범위는 저는 여기 노란색에다가 하면 되겠죠. 출력 범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실습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통계량 해두고 K번째 큰 값, K번째 작은 값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두 번째로 둘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더 다양한 기술 통계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설정 값대로 하면은 아이고 범위 이름부터 하고 첫째 이름표 사용 출력 범위를 이렇게 좀 크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해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나왔던 대로 평균, 표준오차,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 분산, 첨도 외도, 범위, 최소, 최대, 합, 관측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두 번째 것까지 다 입력이 되고요. 그 결과는 이 수식으로 구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산과 표준편차 등은 뭐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내용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 편차 같은 경우에는 별량에다가 평균을
마이너스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값들에다가 여기에 구한 이제 평균, 평균값, 이 값을 뺀 거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 배우셨던 그 달러 가지고 셀 움직이는 걸 통제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뭐 는, 량, 비열, 오행고 마이너스 평균값인데, 여기서 이제 별량은 셀을 여기 수식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도 되지만 평균값은 고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C열 16행에다가 각각 열과 행의 표시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별량을 구하고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커서 영역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수식 입력해 주시면은 한 방에 나오고요. 편차 제곱 같은 요령이에요. 편차 제곱은 뭐 어렵게 할 거 없이 위에 있는 값에다가 제곱을 취하면 되겠죠. 이걸 37행. 그 이제 거듭 제곱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갈매기 꺽쇠를 이용해요. 그래서 Shift에다가 키패드 6, 얘는 숫자 키에 이제 6 누르시면 꺽쇠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파워, 자승을 몇 번 할 건지 그리고 거듭 제곱이니까 2를 입력해 주면은 의 제곱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식으로 넣으시고 얘네들은 값이 좀 커가지고 생각되는데 상관이 없고 편차 제곱합은 이 값들을 다 합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는 해놓고 썸함수 해놓고 편차 제곱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고 참고로 썸의 범위는 무조건 이렇게 열이 한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열과 행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분산 개념에 따라서 C56과 C28을 56에다가 편차 제곱합에다가 C28 관측수를 나누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게 수식이 아직 안 들어가서 에러가 떴는데 뭐 여기서는 일단 따다가 쓸게요. 분들은 타이핑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럼 분산도 만들어졌고 표준 편차는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이제 스퀘어 루트거든요. 이게 스퀘어 루트를 분산에다가 씌워주는 형태로 수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해주면 되고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지 보면은 뭐지 평균값, 표준 편차, 시작, 마지막 값 구간이 있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미 구한 것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요. 참고해서 배우면 되는 거고 시작값은 이제 실내 구간에 그 3시그니피컨트랑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그 실내 구간 3까지 전후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실습에 짜여져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숫자를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저는 책에서 좀 안내하는 바를 따라가도록 할게요. 그 구간은 임의대로 이 시작값, 마지막값 사이를 100으로 나눈 거예요. 1000으로 나누든 상관없긴 한데 이 책에서는 100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시작, 마지막 값에다가 시작값을 뺀 다음에 이것을 100으로 나눠서 한 구간당 18.84 간격을 가지게끔 만든 것이고 그 각각의 변수들은 시작값과 이제 마지막 값 처음에는 일단 시작값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마지막은 마지막 값으로 끝나든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시작값을 그대로 붙여 넣으시든 아니면은 시작값을 참고를 하시든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작값에서
그 구간을 계속 더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옆에 값이 없으면 그 뒤에 값이 없으면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멈추도록 조건을 넣은 건데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100개니까요. 간단하게 할 거면 그냥 는 해놓고 시작값에다가 시작값이 아니라 그 위 행 있잖아요. 위에 행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구간만큼 더해지게끔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구간에 들어가는 증부는 시작값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그냥 위에서 필요로는 한 100행이겠죠. 필요한 때까지 그냥 수식을 계속 붙여넣어서 네, 이렇게 증가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분포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정규 분포에 따른 분포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 확률 밀도 분포 밀도 함수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 분포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 함수는 이제 normdist 좀 검색을 해보면 분포값 함수 마우값 들어가서 정규 분포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죠. 네, 뭐 이 함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찾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보면 되고 아니면 범주 선택해서 통계 해가지고 이 아래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써도 됩니다. 근데 보통 쓰는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서요. 저도 그에 따라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고 룸리스트 x x값은 비열 69 행이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C열 평균값 참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놓고 표준 편차값 집어넣고 커뮤니테이티브는 0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분모를 이런 식으로 함수로 다 구하게끔 해가지고 구하긴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아주 깨끗한 정규 분포를 그리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그 데이터들의 확률 분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규 분포에 가까운가 아니면은 외도가 큰가 첨도가 큰가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따질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한번 책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제 통계를 익힐 때 그 최소한 샘플의 개수가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 될 것을 권장하잖아요. 왜 그런지를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일단 엑셀에서 랜덤 값을 생성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랜덤 between 그러니까 여기서 탑과 버텀 사이에 있는 값 사이에서 랜덤 값을 생성시키는 거거든요. 탑은 당연히 마지막 값, 탑은 시작값, 이제 버텀과 탑이니까 버텀은 시작값, 탑은 이제 마지막 값으로 해놓고 그 사이에서 랜덤으로 값을 생성시키도록 하는 거고 값들을 당연히 이것들은 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시키게 해놓고 분포값도 이 함수를 필요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은 이 랜덤으로 만들어진 변수값에 대한 확률 분포값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계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계속 공동으로 바뀌어요. 끊임없이 저장을 할 때마다도.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래프 보시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규 분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변하기도 하고요. 이게
우측에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갱신시킬 때마다 얘도 이렇게 좀 바뀌는 거를 식으로. 그 이 분포값을 가령 몇 개냐? 10개만 했다고 칩시다. 뭔가 정규 분포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잘 모르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약간 스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 몰라요, 아직은. 네, 심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가 빠질 때도 있고. 근데 이게 20개가 되면 약간 정규 분포 같고, 또 30개가 되면 이제는 명신살부 뭔가 좀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90개. 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촘촘하게 차면서 위랑 아래쪽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뭐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 삼아서 채워 넣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회귀 분석을 하면은 좋아요. 부동산 분석할 때 회귀 분석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이론보다도 엑셀 보고 한번 따라해서 경험해 본다는데 이의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게 이제 x제곱 아니면 xy, 토지가 주택분양가의 곱셈과 추정치 잔차, 제곱 등을 구하게 되는데, 각각은 뭐 이제 배웠으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는 토지가 고 곱셈 2 그래가지고 거듭제곱 시키고 함수를 시켜주고, xy 곱하는 거는 아까 곱셈 배웠으니까 는 x에다가 곱셈 눌러주고, 주택분양가 해주고, 플러시 영역 선택하고 식. 그다음에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들의 x와 y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1차 함수니까 기울기와 절편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 함수를 구할 때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그 절편을 구하는 다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는 슬로프입니다. 이제 y, 알려진 y값, 그리고 알려진 x값으로 해서 슬로프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입력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구해지고, 절편은 영어로 인터셉트인데 그대로 인터셉트가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y 변수들, x 변수들 입력해주고 하면은 기울기와 절편이 나오죠. 추정치를 구하는 거는 x 변수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울기와 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의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한번 추정치를 찾기 결과가 아니라 기울기와 절편 구했던 값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해찾기로 되어 있는 걸 바꾸는 방법은 그냥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옮겨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두시고 엔터 누르면은 추정치가 나오죠. 이거 당연히 좀 서로 아래로 행을 내렸을 때
토지가 외에는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겠고, 얘를 그대로 수직 붙여넣기. 잔차는 잔차는 추정치와 분양가, 실제값과 추정치에다가 실제값을 뺀 것이죠. 이거는 추정치 마이너스 분양가. 간단하죠. 점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뿐이지 따라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 순서가 바뀌었구나. 분양가 y값에다가 추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잔차 제곱은 뭐 잔차를 제곱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근데 뭐 합한 평균은 아까 배웠던 썸이랑 어베리지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썸 꼭 가로 쭉 끌어서 영역 지정해 주시고 엔터. 평균은 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에버리지로 있어요. 이것도 영역 지정해주고 붙이고 엔터. 는 이렇게 좀 그대로 따라 움직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함수 붙여넣기. 평균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는 이제 회기식을 이용한 추정 분양가인데,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던 이 수식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죠. 함수에 대한 식을 이렇게 구성을 시켜주시고,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x 값이 여기 표본 데이터에 있었던 표본 데이터에 있었던 토지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상의 토지가를 입력한다는 거. 다른 것이요. 이것도 수식 그대로 시켜주면은 추정 분양가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엑셀에서 지원하는 함수가 있어요. 차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함수인데 여기에다가 트렌드 하시고 y 변수, 그 다음에 x 변수, 그 이제 컨스턴트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상수라는 의미긴 한데 여기서는 x 밸류로, 그러니까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종속 변수 y와 이제 독립 변수 x들을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속 변수가 C37과 같을 때 그러면은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 추정 주택 분양가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렌드 값도 회기식과 똑같죠. 이것도 똑같이 식 넣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어캐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해찾기 기능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찾기 기능을 활성화를 할 때 여러분들 원래는 없을 건데요. 이 데이터 탭에 우측에 분석 중에 해찾기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파일 탭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옵션에서 그 이제 추가 기능 중에 보시면 해찾기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해찾기 들어가시면
작업이 좀 필요하구나. 해찾기 처음에 이 해 값에다가 그냥 임의의 값을 집어넣으시고 저는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해찾기 모델 설정 한번 해볼까. 목표 설정 22 자 제곱합이고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 값을 바꿀 셀 227부터 28 그러니까 잔차 제곱합이 122,182를 충족하는 기울기와 절편은 얼마인가를 찾는 거고요. 이상하다. 변환이 안 되지? 잠깐만요. 시습할 때는 이걸로 했었는데. 되는데 얘는 왜 안 되냐? 잠시만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목표는 최소 자승법이니까 잔차 제곱합. 대상은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게 회귀 분석이니까 최소로 하고 변수셀 변경은 기울기와 절편 해당되는 셀 해찾기
얘는 잘 되는데 얘는 왜 이럴까요? 그거구나. 서식이 이상하게 설정돼 있었구나. 제가 이거 이상하게 만졌나 봅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넣었는데 그거 말고 일반으로, 보통 일반인데 일반으로 서식 바꾸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런 오류가 찾기. 뭐야 이거? 이정되잖아. 여기선 되는데? 이 두 파일의 차이가, 얘는 아마 원본일 테니까 엑셀 97, 한 98 버전 뭐 이런 호환 버전일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통합 최신 거일 텐데, 이거는 한번 과제에서 이 해찾기는 여러분들도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못 하셨더라도 과제를 한글로 쳐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확히 무슨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찾기 기능이 오른쪽에 되는데 왼쪽이 안 돼서 당황스럽네요. 뭐 어쩔 수 없고. 그 아래로 넘어가서 추정 주택 분양가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트렌드도 있었고 회기식도 있었지만 포캐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수 쓰는 거는 트렌드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맨 왼쪽에다가 x값 들어간 x값 들어가고 그 뒤는 똑같아요. 종속 변수, 알려진 종속 변수 값과 알려진 독립 변수 값을 집어넣어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검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배웠던 그 논리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if문 쓰고 번을 충족해야 되는데 37, 237, 그 F37이 다 같아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를 짠 거고요. 검산 3개가 전부 다 같아야 되니까 검산 다 오케이. 정계수 구하는 거는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제 추정치와 이제 주택 분양가의, 그러니까 회기식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값과 실제 값의 전체 이제 분산이 이제 비율로 따지면 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책에서는 모집단으로 간주를 했어요. 이거를 모집단으로. 근데 보통 모집단일 리가 없잖아요. 웬만한 데이터가 모집단일 리가 없으니까 표본 집단의 이제 분산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일단 이 책의 방침을 따라줄게요. 똑같이 시켜주면 결정계수 0.95 자, 이게 그 나중에 통계학을 배우시게 되면은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일반 그 대표값으로 선형식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해서 나온 이제 잔차 있잖아요. 그에 따른 잔차와 잔차 제곱합에 따른 이제 것으로부터 얼마나 더 설명력이 늘어나느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뭐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토지가 주택 분양가를 이용해서 우측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세선을 그려가지고
회기식을 만드는 그런 방식도 하나 소개를 시켜주고 있긴 한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데이터 2차 가공이나 활용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상관 분석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수식들은 x에다가 그 xi의 x평균 뺀 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뭐 수식도 보시면은 평균값이 있죠. 평균부터 먼저 구해보고 뭐래지? 그다음에 인지 세대수 평균도 뭐 그대로 하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수식 뒤에 평균값은 따로 고정시켜서 써준 다음에 그리고 합계값은 헷갈리겠다. 펌프로덕트 쓰시면 되고 이 값도 뭐 마찬가지로 단지 세대수에다가 그의 평균 그러니까요. 주시고 두 개 이제 각각의 이제 편차의 곱 구할 때는 그냥 곱셈을 해주시면 되니까 당연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이제 x와 y의 이제 편차를 곱한 값을 다 더해주는데요. 뭐 여기서는 그냥 a랑 b를 해준 값이 이미 있으니까 백을 해가지고 썸으로 해준 방법 아까 배운 썸 프로덕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죠. 프로덕트 x의 편차하고 표 y의 편차를 곱한 방법은 똑같고요. 공분산과 공분산의 수식과 함수에 따른 이제 공분산값 구하는 게 있는데 수식으로는 뭐 수식으로는 각각의 이제 x와 y와 같은 공분산을 구하고 싶은 두 개의 집단의 각각 이제 평균을 차로 구하는 편차 있잖아요. 편차들 사이에 이제 곱을 다 합친 값을 가지고 데이터의 개수로 그 가중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규모가 많으면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준 것이 수식상의 이제 곤분산인데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요. 엑셀에서는 이제 베리언스를 COVAR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넣으시면 array 1, array 2 그러니까 집단 하나, 집단 1, 집단 2에 대한 두 집단에 대한 이제 공분산 구할 수 있고 비슷하게 뭐 이제 상관계수는 상관계수는 뭐 아까 구했던 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모집단 전체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데
근데 웬만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 편차 쓰세요. 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있는데 여기서는 책 내용을 존중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써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평당 매매가의 이제 표준 편차하고 단지 세대수의 표준 편차를 곱해준 값을 로 나누는데 그 이제 전체 썸 프로덕트 했던 값 편차 제곱합 편차의 곱을 더한 값을 각각의 표준 편차의 이제 곱으로 나눈 것이 상관계수인데 수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엑셀에서 지원하는 코렐 함수를 써도 돼요. 함수 같은 경우에 그때그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개념대로 수식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한번 삼아 해보시고요. 일단 그 첫 번째 파일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분석 기능이에요. 근데 분석 기능은 목표값 찾기와 해찾기 기능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해야 할까 이런 객체를 만드는 기능을 소개하는 거니까요. 1시간 이내에 좀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도 목이 마르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지 녹화 다시 시작하고 화면으로 돌아가서 네. 아까 전에 쉰 시간 중에서 제가 아까 해찾기가 안 됐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편차 제곱합 구할 때 잔차가 있고 잔차 제곱이 있고 잔차 제곱은 잔차의 제곱으로 만들고 잔차는 그때 분양가와 추정치의 차로 구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추정치를 구할 때 제가 함수로 해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찾기를 할 때 이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서로 함수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을 구하는 구조 안에서 이 해찾기에 들어있는 이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해찾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바꿔 나가면서 이 목표값을 찾을 수 있는 목표값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해찾기에 있는 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돌려가면서 값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목표값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해찾기가 변수로 안 들어가니까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찾기에 있는 내용들을 변수로 전체 이제 잔차 제곱 합을 구하는 과정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데이터의 분석 중에 해찾기 하셔가지고 목표 설정 잔차 제곱의 분수셀 이제 해찾기 열의 이제 기울기와 절편 해놓고 나서 잠깐 네 해찾기 해가지고 분석을 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 값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나름대로 그 엑셀 자체적인 알고리즘이겠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 잔차 제곱합의 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값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구해진 거고요. 사실 값이 거의 같죠, 지금?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해찾기 기능을 쓸 때 목표값을 구하는 이 연산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 연산의 분쇄 중에서 이 해찾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가지고 엑셀 구조를 짜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쉰 시간 동안에 왜 이렇게 됐을까 찾다가 못 찾았네요. 네, 각설하고요.
2장 분석 기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3장 가야지. 2장. 일단은 처음에 보시면 그 이자율과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전체 대출금과 그리고 상환해야 되는 월 상환액을 구하는 그런 실습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출금은 당연히 뭐 대출금 전체 금액이 있겠죠. 이것도 나중에 뭐 기능을 이용해서 구할 때가 있는데 일단 현재 대출금이 이렇게 6,700, 62,502원이라고 치면 이자율이 연 3.5%고 대출 기간이 20년이다. 라고 했을 때 상환액을 구하는 함수가 있긴 합니다. 그 함수가 이제 PMT 구해가지고 하게 되는 함수가 있는데 뭐 재무함수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그러니까 일정한 이자율이 적용될 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서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환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PMT로 구할 수 있는 거는 3.5% 이자율이 적용될 때 20년 동안 그 꾸준히 지금 여기는 상환액이 월 단위니까 그 월 얼마씩 상환을 하면 20년 만기가 도래할 때 딱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는가 그 금액을 구하는 공식 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트가 있는데 그 레이트 그러니까 연 이자율을 12로 나눴잖아요. 이게 월 상환액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년에 갚는 금액을 구할 때에는 굳이 이거를 넣어줄 필요는 없겠죠. 대출 기간도 연 단위니까 12를 곱해준 건데 필요 없겠죠.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471만 8,590원을 1년에 한 번씩 상환하면 10년 동안 상환하면 갚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자율은 3.5%인데 월 단위로 해야 되니까 12개월로 나누고 대출 기간은 월 단위로 환원해야 되니까 12로 곱하고 나면은 월 단위의 상환액이 계산됩니다. 그랬을 때 10년 동안 38만 8,935원을 상환하면 대출금 6만 2,502원에 대한 그 대출금을 이자율 3.5%일 때 20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알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소득에서 대출금 상환에 여기 상환액 있잖아요. 상환액 중에서 이제 50만 원을 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50만 원까지만 지출할 수 있다? 고 할 때, 그러니까 반대로 대출금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상환액을 월 한 달에 50만 원씩 갚을 수 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갚고 이자율이 3.5%일 때, 대출금을 얼마까지 내가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얼마까지 가질 수 있을까를 역산하는 거잖아요. 역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해찾기 기능으로 목표값 찾기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목표값 찾기는
목표가 찾기는 책이랑 달리 이제 오피스 365 같은 경우 데이터 중에서 예측이 있고 거기에 가상 분석이 있고 그 안에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수식셀이 있죠. 그 여기서 이제 수식셀은 B7 상한에 월 상한에 구하는 셀로 들어가시고 찾는 값은 이제 우리가 월 50만 원을 상환할 거니까 오땡 땡땡땡 50만 원. 값을 바꿀 셀은 우리가 목표 값을 알고 싶은 게 대출금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금 해놓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값이 구해지죠. 네. 그래서 대출금은 이제 월 50만 원 상환할 수 있을 때 그 가져올 수 있는 최대 레버리지는 8,621만 2,884원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반대로 응용을 하면 나는 월 이제 10만 원밖에 상환은 못 하겠어 라고 하면은 뭐 목표값 찾기 해가지고 수식셀에다가 PMT 수식 들어간 거 그다음에 찾는 값 10만 원, 난 10만 원만 상환 가능해. 그다음에 값을 바꿀 때는 대출금을 얼마까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확인 누르면 20년 상환할 때 이렇다는 거고 응용을 하면 이자율이 한 거의 무슨 제로 금리에 가깝게 한 0.8%고 대출 기한은 대신에 5년이라고 쳐요. 그랬을 때 내가 월 50만 원 상환 가능하다. 그럼 가상 분석 이용해서 수식셀 PMT 수식 들어간 걸로 하고 찾는 값은 내가 50만 원 상환 가능할 때 내가 대출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확인. 그러면은 5년 동안 갚고 이자율이 연 0.8%일 때 2,939만 8,317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 기능은 이제 해찾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나머지는 좀 나중에 이어서 하고요. 해찾기 기능은 여러분들 그 산업공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뭔가 최적화하는 일들을 산업공학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최적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해를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최적화된 일종의 그 해를 찾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최적화의 과정이라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데스크탑을 만들 때, 노트북을 만들 때 이제 조립 시간과 포장 시간 드는 시간들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이익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한정돼 있을 때 각각을 몇 대를 생산해야 최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조립 공정에 대해서는 도합 4시간 이용할 수 있고 포장 공정에서 1.5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생산 대수가 어떻게 해야 그 최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 아까 전에 해찾기를 응용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승희야, 택배 올 건데 이따 받아주라. 좀 이따 온대, 바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어떻게
어디까지 했지? 데이터에 해찾기 들어가서 이제 목표 설정. 목표 설정에서 알려고 하는 값은 당연히 최대 이익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대상은 아까 전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그 다음 변수셀은 당연히 여기는 생산 대수, 몇 대를 생산해야 되는가 하고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조립 시간은 토탈 가용 시간. 네, 조립 시간은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조립을 할 때 토탈 45시간 이내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시간은 토탈 합쳤을 때 20시간 이내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3, 그러니까 변수들은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여야 돼요. 왜냐면은 노트북 0.1대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는 방법은 추가 눌러서 제한 조건, 셀 참조, 생산 대수 해놓고 여기에서 int 하고 제한 조건은 정수형.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추가를 하면 확인. 추가를 했으면은 E3, 그러니까 2열 3행이 정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죠. 근데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굳이 넣을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조건식을 넣고 그 제한되지 않은 변수를 의미한수로 설정. 왜냐면은 이게 생산 대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해법 선택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요. 해찾기를 눌러봅시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생산 대수 데스크탑은 15대, 노트북은 10대를 생산할 때 최대이익 80으로 가장 극대화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식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찾기를 부동산 할 때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그 각각 조건에 따라서 가령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투자금을 부동산, 가령 이제 토지에 얼마큼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주택에 얼마나 넣어야 될지, 아니 주식이라고 치면 주식 종목마다 예상된 수익률이 있으면은 어디에다 어떻게 넣어야지 좋겠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적된 값을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강력한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분석 솔루션을 이미 있으니까 통계 프로그램 이용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상에서 다양하게 테스트해보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엑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해찾기라든가 이런 분석 기능들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목이 아프다. 이 장은 이렇게 내용이 길지는 않아요. 넘어가면 해찾기 다 했고, 네, 다시 돌아오면은 데이터표라는 기능이 있어요. 목표값 찾기로 돌아오면 데이터표 기능이 뭐냐? 아까 전에 이제 대출금이나 상환액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 목표값을 찾았을 때 그런 궁금증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자율을 그러니까 5%일 때, 이자율이 5.5%일 때처럼 0.5%씩 증가시켰을 때 각각의 그 상환액이나 대출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데이터표 기능이에요. 각각 조건 시나리오별로 원하는 목표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표 넣는 방법이 이제 이거 할 때 준비한 것이 각각의 이자율, 변수 하고 싶은 뭐 이름을 쓰는 건 자유인데 하고 각각의 그 시나리오를 한 줄로 늘려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우측이나 그 옆에다가 목표값, 데이터표 값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 옆에다가는 그 목표하는 값에 초기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까 상환의 우리 시나리오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했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죠. 찾는 값 바꿀 줄금 해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고
이렇게 두고 이자율을 똑같이 만 으로 해봅시다. 각각 이자율이 이거는 3.5%일 때니까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고 수식으로 넣는 게 좋겠다. 수식으로 넣으시고요. 표에서 이거는 이자율이 3.5%일 때 이자율이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자율이 이 5%부터 12% 사이에 이렇게 변화될 때 각각의 이제 월 상환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연결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가산 분석, 데이터표,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행에 대해서는 뭔가 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 입력 셀에다가 B3를 넣으시고 확인. 잠깐 다시 해야죠. 여기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셀부터 맨 아래쪽 셀까지 열 입력 셀 넣어주시고 연습을 너무 오래전에 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연습을 너무 좀 오래전에 했나 보다. 이자율 보시면 아까 전에 이자율이랑 기초 이제 초기 이자율에 대한 뭐라고나 할까 그 월 상환액이 나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알고 싶은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표 들어간 다음에 그 열 값으로 입력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이자율 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변수를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판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열 입력 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D열이잖아요. D열에 따라 가지고 이 값들을 입력을 할 셀을 그러니까 3.50%인데 대신 5.0%, 5.5%, 6.0%, 6.5%, 7.0% 등으로 대신해서 이제 입력을 할 셀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비열, 삼행, 이자율이 들어가는 변수행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자율에 이제 이 영역 중에서 2열 3행이 B열 7행을 참조한 거니까 이렇게 값을 리플레이스해서 이자율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되는 B7 이 월 상환의 값이 E3열로 들어와 가지고 이 값이 바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리플레이스 된 값들이 각각 열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약간 그런 식이에요.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여러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을 거라고 하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이런 거겠구나 싶을 거예요. 열 입력 셀에다가는 이 열에 있는 값들이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자율, 연 클릭해주고 확인 누르시면 네 이자율이 각각이 입력되면서 여기서 5.0이라고 치면은 입력되면서 바뀌는 상환의 월 상환액이 아까 B7 참조하도록 했으니까 2, 3열 여기에다가 토스되고 이 값이 여기에 이제 복사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2.5 그러면
상한액이 변하고 거에 따라서 2월 3액이 바뀌고 그 값이 또 여기에 복사가 붙여넣기가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따른 목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하나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가 행과 열이 있으니까 엑셀에는 그 이자율 말고도 대출금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금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거는 똑같이 이제 이자율 퍼센트 넣으시고 우측에다가는 뭐가 좋을까? 대출액을 넣어줘요. 일단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넣어주시고 이 영역을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표 해놓고 열 입력 셀에는 아까 전처럼 이자율, 행 입력 셀에는 대출금이겠죠. 네,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제 꼭지에 교차되는 이 지점에 있는 B7 상한액이 각각의 이제 과 열에 상응하는 대출금과 상한액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체 대출금이 5천만 원을 빌렸고 5% 이자율이 적용될 때 대출 기간은 고정이겠죠? 20년으로. 그렇게 했을 때 월 상한에 32만 9,978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금은 9천만 원이고 갚아야 될 이제 이자율은 10.5%네요. 그랬을 때 월 89만 8,542원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실무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게 될 거예요. 포트폴리오 짜거나 가령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그 월세를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을 관리하실 때 그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겠다를 찾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계약 조건들이 각각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증금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이제 이자율이 한 3%라고 예상된다. 근데 나는 이거를 2년 정도 동안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내가 갚아야 될 돈이 그러니까 임대료나 아니면은 임대료나 아니면은 임대보증금에 따른 출혈이 가장 적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시나리오를 따져서 한번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볼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자주 이용하게 되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 교재에서도 아마 자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이게 책이 내용 자체가 목표값 찾기가 중요하기도 하고 해찾기랑 목표값 찾기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영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책으로 따지면 하나하나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분량이 그래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장으로 분리시키신 것 같고 오늘 강의에서는 3시간 강의 이내에 충분히 클리어 가능할 것 같아서 한꺼번에 진행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녹화 중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은 제가 조금 버벅거린 면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영상 보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뭐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좀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뭐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마지막으로 양식 기능이 있다. 아까부터 신경 쓰였던 게 그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눌러가지고 끌면은 이렇게 이자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그냥 5.5%로 쳐서 그렇지 기존 원래대로 수식으로 만약에 넣어주면
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자율이 다 바뀌죠. 그래서 연동해서 값이 바뀌고요. 이것도 뭔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좀 알기 쉬운 그리고 다루기 쉬운 그 분석 데이터 표를 시트를 만들 때 상당히 좀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도 원래 몰랐다가 이 책 보면서 알게 됐는데 어디 보자. 네. 이걸 넣는 방식은 보기에 잠깐 이것도 책이랑 좀 약간 버전이 다르면서 달라진 걸로 달라졌었는데 잠시만요. 도구모음의 양식이란 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발 도구 중에 보시면은 컨트롤에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양식 컨트롤이 있죠. 이 중에서 스크롤 막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스크롤 막대가 있고요. 스크롤 막대가 들어갈 영역을 드래그 해가지고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생겼고요. 크기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일단 잘 보이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이렇게 단추가 스크롤 막대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컨트롤 서식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이 있고 뭐 현재 값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요. 최소랑 최대값 설정해 주시고 증부는 일씩 뭐 기본대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썼던 거는 이제 셀을 연결을 해요.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자율과 연동이 되어 있는 C열 이행 값을 연동해서 확인을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컨트롤에서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바뀌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엑셀 분석 표를 만들 때 값을 하나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뭔가 편하게 내용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좀 데이터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 양식 컨트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런 다양한 버튼이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뭐 이 단추까지 다 한번 달아보세요 라고 하진 않을 텐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를 하고 그래서 과제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정까지 접수를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클래스넷의 공지글이랑 과제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들은 뭐 이후에도 이메일로도 계속 받겠고요. 일단 강의실로 돌아와서